태국이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태국 역사학계의 주장이에요. 청나라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었고 조공책봉 관계는 그냥 질서일 뿐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역사학계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자, 태국! 도대체 태국은 어떻게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태국이 단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태국 역사학계의 주장이에요.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관계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식민지가 없었고 자주국이었고 청나라 명나라의 속국이 아니었고 조공책봉 관계는 그냥 질서일 뿐이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역사학계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몽골의 원나라가 고려시대 때 고려를 아예 먹어버리죠. 우리나라의 기존학자들, 오래된 제야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기를 원간섭기. 명분은 대부분 이거죠. 부마국이다.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고려 사람이라서 부마국 대우를 해줬으니까 속국이 아니고 간섭을 받은 거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몽골이 특별히 고려 왕실의 어떤 왕자를 일부러 사위로 초이스해서 어쩌다 보니 데려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원나라는 자기들이 먹었던 지역에 곳곳에 있었던 그 몇몇 국가들의 왕들을 일부러 데려갑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이랑 일부러 결혼시켜요. 왜? 반란 일으킬까봐. 고려 왕이 어쩌다 보니까 어거지로 원나라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원나라로부터 고려를 독립시켜야 된다면서 난리를 치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자기 할머니가 몽골 사람이고 자기 엄마가 몽골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이걸 반란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로 삼았다라는 걸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부마국 드립을 쳐요. 부르기만 부마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태국은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나라다. 태국의 역사학계에서만 대부분 주장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주장들이 웬만하면 좀 사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이 명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한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태국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남한의 5배입니다. 약 51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인구가 현재 약 한 7천만 명대예요. 현재 민족의 대부분의 구성이 타이족입니다. 태국 쪽 아니면 그 외에 뭐 화교, 기타, 말레이족, 크메르족, 카렌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또 기타 등등 있고요. 지금 태국에서 저런 민족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게 있었기도 했겠지만 또 달리 말하면 다양한 국가랑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태국으로 들어올 여지가 많은 다양한 국가들과 붙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전쟁도 다른 나라랑 많이 있어왔다는 것이고 침략도 자기들이 가기도 많이 갔을 것이고 침략을 본인들이 많이 당하기도 했겠죠. 지금 근데 태국은 소수민족들 일단 무시하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족 태국 사람들 위주로만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타이족 위주로만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일수록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민족 국가들일수록 특정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위주로만 역사를 풀어가다 보면 다른 민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다문화나 다민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 인력난 때문에 3D 업종을 기피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특정 국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조선은 그러기가 어려웠죠.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폐쇄적으로 하면은 나라가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역사를 서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민족 다문화 국가일수록 특정 원주민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 사람들 위주로만 역사를 자기들 멋대로 이제 서술하거나 자기들 멋대로 그걸 분석하거나 자기들 멋대로 설명만 하고 있고 국뽕만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 가서 다민족과 다문화 국가가 됐을 때 국민들의 분열은 기정사실화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태국에서 지금 소수민족들하고 뒤져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안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태국 역사를 조사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한 1300, 1400년대까지의 태국 역사는요 알기가 어려워요.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지역의 1400년대 이전의 역사는 크로스 체킹이 안 돼요. 크로스 체킹이 안 된다는 게 뭐야? 이 국가가 어떠한 역사로 흘러왔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불분명하다는 게 또 뭐냐면 지그들 좋은 방식으로 그냥 국뽕으로 후려쳐도 된다는 겁니다. 삼국시대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그래요.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란 책도 고려시대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송국 몇몇 방송국이라든가 언론을 중심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유사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책들은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죠. 대신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만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한계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얘기할 때.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대부분의 민족을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75%의 타이족. 이 타이족들의 정체가 뭐냐? 대부분 중국의 남부 윈난성이나 광시장족 자치고 아니면 베트남부 쪽 요쪽에 살던 특정 민족들이 역사학계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이 민족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론이 뭐냐면 역사학계에서는 한 700년대에서 900년대 사이 한반도 역사면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초반이죠. 그 사이쯤에 이제 이 특정 민족들이 지금의 태국, 라오스, 미얀마 쪽으로 많이들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중국은 지금도 소수민족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과거에 당나라, 송나라 이런 때만 해도 중국 대륙 전체가 통합되고 관리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에 특정 민족들이 이쪽으로 내려갔구나. 요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정체성 자체가 한 기원 후 1000년대만 해도 송나라, 명나라 상관없이 각자 도생하던 소수민족들이 널렸을 때예요. 그때 특정 민족들이 집단으로 태국으로 이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나라 역사문헌 같은 거 보면은 한 기원 후 700년대 그때쯤에 당나라가 이제 중국 남부에 있던 소수민족들의 반란과 쿠데타들을 진압하고 조지려고 난리가 났었다. 당나라에 흡수되기 싫었던 소수민족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양반들이 그 당나라가 조져될 때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열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추정이다. 근데 이게 또 언어학적인 뭐가 있대요. 언어학. 언어 체계가 비슷비슷한 국가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쓰는 태국어가 크라다이 어족이래. 크라다이 어족. 근데 이 크라다이 어족의 언어에 포함되는 언어가 지금 라오스의 라오족 그리고 미얀마의 샨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쓰는 언어도 크라다이 어족 계의 언어를 써요. 지금 학계에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광시 장족자 치고 여기 있는 장족 이 장족들도 크라다이 어족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태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분석이 지금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태국이요. 태국에 지금 사는 타이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들이 태국으로 가기 전에 당시의 동남아 지형입니다. 여기 보면 수고타이 왕국이라고 있죠. 여기가 지금 나중 가서 태국이 되는 거야. 아유다야 왕국, 파야오, 란나, 대월은 지금의 베트남이죠. 그리고 크메르 제국이 있네요. 크메르 제국이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크메르 제국이 13세기 한 1200년대죠. 이때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컸어요. 나중 가서 크메르 제국이 좀 약해졌을 때 특정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에 성공합니다. 그 양반들이 타이족이었대요. 태국민족. 그래서 세운 나라가 여기 보이는 수고타이 왕국입니다. 1238년. 이때부터를 지금의 태국의 역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국 민족들이 등판했고 태국 민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기들의 조상들이 국가를 세운 그러니까 저 수고타이 왕국부터 우리는 수고타이 왕국의 타이족이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 수고타이 왕국의 3대 왕 람캄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 때 이제 저 수고타이 왕국의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됐대요.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야사학자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죽어라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시아만의 특수한 외교 형태니까 한반도는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자주국이었고 독립국이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동남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남아만의 특수한 외교 형태. 만다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다라. 다단계식 봉건제도예요. 뭔 말이야? 가장 큰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세력이 큰 왕이 있어. 제일 세. 얘가 너 내 신하? 너도 나도 자, 이렇게 했어요. 얘네도 근데 여기선 왕이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뭐 중세 봉건제도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중세 봉건제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요 정도였단 말이야. 만다라라고 부르는 태국 지역과 그 동남아 지역에 있던 정치 통치 형태 좀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 태국의 수고타이 왕국의 3대 왕이었던 람캄
삼행 이 양반이 왕일 때 이 양반이 저걸 만다라를 활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제후국, 봉신국, 신하국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막 풀뿌리 마냥 다단계 마냥 막 늘렸다 이거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4차 하청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원나라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려는 단순한 조공책봉 관계가 아니었어요. 태국은 원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원나라가. 오히려 근데 원나라가 고려에는 쌍성 총관부부터 별걸 다 깔아요. 근데 태국은 오히려 내버려 둡니다. 원나라가. 왜? 태국은 안 개겼거든요. 원나라가 들어올 때 그냥 순응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굳이 좀 쌍성 총관부나 이런 어떤 통치기관이나 이런 거를 안 두고 그냥 조공책봉 관계 맺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원나라가 이제 몽골 민족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피해 복수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대항하거나 개긴 애들은 뼛속까지 뿌리 깊게까지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 놓고서 완전히 복속시켜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원 간섭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국가다운 나라로서 독립성과 자주국으로서 두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식민사관이라도 왜 걔네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먹혔는데 지들 시각으로만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실제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들이 만들어지길 바라야지 있지도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뻥카치면서 자부심 느끼는 건 거짓말이죠. 국민들 상대로. 근데 이런 만다라 같은 형태 봉건제도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요. 잘 통치하고 있던 왕 한 명이 갑자기 죽고 나서 아들 새끼가 그 다음에 바통 터치 받았는데 등신같이 정치하잖아요. 중앙에서. 그러면은 갈갈이 다 찢어지고 도시마다 다 쿠데타 내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 왜? 중앙 집권이 안 되어 있고 다단계니까. 이게 수고타이 왕국이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수고타이 왕국 옆에 지금 아요다야 왕국이 있죠. 원래 수고타이 왕국의 속국이었어요. 수고타이 왕국이 아요다야 왕국한테 조공 바치고 가끔 잘 좀 우리 좀 대해라 알겠냐?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역으로 아요다야 왕국이 수고타이 왕국을 조져서 수고타이 왕국이 이제 아요다야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요다야 왕국이 이제 잘 나가다가 1564년에 여기 옆에 있는 미얀마가 있어요. 보이시죠? 미얀마가 여기 있던 아요다야 왕국을 쳐들어가서 20년 동안 쳐들어가서 미얀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수고타이 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 아래에 속국으로서 아요다야 왕국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정반대로 이제 아요다야 왕국이 짱을 먹어. 근데 갑자기 미얀마 버마가 쳐들어와서 미얀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물론 뭐 계속 속국이었던 건 아니고 벗어나기도 했다가 쿠데타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다. 태국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쩌다가 이런 문화가 정착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국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쟤네랑 싸워봤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머리 숙이고 잘 지냅니다. 1511년에 포르투갈이 현재의 이 태국 지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중국에도 없는, 인도에도 없는 이 동남아 지역에만 있는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물건들을 유럽으로 포르투갈이 팔아먹기 시작하는데 당시 태국 지역에 있었던 물건들을 유럽에 팔아먹던 무역은 포르투갈이 독점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포르투갈이 총칼 들고 너무 설칠 것 같고 점점 규모가 너무 커지는 거야. 나중에 그럼 요 동남아 지역에 있던 왕실 입장에서 왕들 입장에서는 포르투갈 얘네가 나중에 뭔 짓거리 할지 몰라. 불안하잖아요. 요 주변에서 설치고 다니려고 벼르고 있던 네덜란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이 네덜란드가 또 커질 것 같으니까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끼리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일부러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머리가 좋은 거는 맞는데 이걸 잘 써먹으면 좋은데 잘 안 통하면 또 됩니다. 청나라가 왜 망했어요?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망한 거 아니야? 아편전쟁 이후에 외세가 한둘이었습니까? 청나라에 들어온 서구 열강들이.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원래 이 태국 지역에 있던 뭐 나라 이름들이 시대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제가 태국이라고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태국에 이제 프랑스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프랑스가 갑자기 왕의 종교를 로마 가톨릭으로 바꾸게끔 만듭니다. 살살 꼬드겨요. 태국 왕이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가 이 태국 지역 당시 이름이 아유타야 왕국입니다. 여기 전체를 프랑스가 지들 식민지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때가 1600년대 초반이에요.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왕이 그걸 또 호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이 있었대요. 당시에 태국 왕 입장에서도 프랑스 같은 서구열강 국가랑 친해져서 총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받으면 우리 태국이 동남아에서 짱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 계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태국에 있던 원로 귀족이 그거에 겐세이를 넣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니 씨부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저 프랑스에게 좀먹혀가고 종교까지 무슨 듣도 보던 본 적 없는 지금 불교 국가에서 갑자기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로 바뀌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를. 그래서 이 원로 귀족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성공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태국 안에서 태국 왕족, 태국 귀족 이런 사람들 중에 프랑스랑 친하게 지내려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뭐가지 따버려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까지 조져요. 다 이겨. 그 다음 네덜란드를 다시 불러옵니다. 프랑스 쳐내고 이제 네덜란드랑만 무역을 해요. 얘네는 우리 태국을 식민지화까지는 안 하려고 한다. 기술도 우리한테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나라니까 네덜란드랑만 무역을 할 거야. 다른 유럽 국가들 다른 나라랑은 무역을 안 하고. 당시에 근데 이 태국 원로 귀족이 운빨이 개쩔었던 거야.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프랑스가 1680, 90년대에 유럽에서 전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태국이 저 짓을 하고 원로 귀족이 쿠데타 일으킨 걸 못 막은 거예요. 프랑스도. 태국의 신경을 못 쓰고. 왜? 너무 멀어. 지금이야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있지. 당시 수에즈 운하 없었죠. 자, 프랑스에서 이제 여기 아프리카 서부와 남부의 희망봉을 거쳐서 마다가스카르를 거쳐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가야 태국입니다. 여기서 터진 전쟁, 여기서 터진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하러 가겠어요? 당시에. 자, 그렇게 이제 태국 원로 귀족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이제 태국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요. 근데 태국은 당시에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미얀마가 문제였습니다. 버마! 과거에 있었던 그 미얀마가 계속해서 태국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767년 태국에 있던 왕국 아유타야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가 저 태국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갖고 쥐락펴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태국은요 만다라라고 하는 걸 했었어. 그래서 도시국가별로 지도자가 다 다르고 아무튼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태국은. 그래서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요. 만약에 특정 국가가 쳐들어와. 근데 그 도시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딱 견적을 보는 거죠. 저 쳐들어오는 새끼들한테 우리가 대가리를 숙이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맞서 싸우는 게 이득일까? 근데 대가리 저 터져가면서 그냥 뒤질 바에는 그 수많은 도시국가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가리를 숙이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냥 그 도시만 간수하면 되고 도시국가에서 자기들이 잘 해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앙집권이 안 된 나라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중앙집권이 되면은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이 태국의 민족이고 태국 사람이고 태국이란 국가의 일원이다. 태국을 지켜내야 된다는데 무려 1800, 190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은 도시국가의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도시국가 사람들은 그냥 이 도시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도시만. 정체성이 모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국이란 국가 전체가 그냥 대가리를 숙였다라고 보면 안 돼. 태국이란 국가가 대가리를 숙이는 건 각각의 도시국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도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던 그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머리 숙이자를 결정하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그렇게 어찌됐든 미얀마가 이 태국 지역을 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미얀마가 태국을 먹은 건 먹은 건데요. 한편으로 미얀마는 전쟁을 또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랑 1700년대 후반이면 청나라의 황제가 누구예요? 걸륭제입니다.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요. 전쟁광이야 전쟁광. 걸륭제 때 청나라의 최대 영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얀마가 태국을 먹자마자 간수를 못해요. 자기들이 태국 지역을 먹자마자 청나라랑 또 싸워야 되니까 제대로 간수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국 지역에서 과거 태국에 있었던 태국 왕국의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톰부리 왕국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죠. 지금 영토 보면은 지금의 태국 영토보다도 라오스 쪽으로 베트남 쪽도 몇몇 지역 먹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말레이시아 북부도 먹고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근데 저 톰부리 왕국이 딱 세워지자마자 청나라가 처음에 니네가 뭔데 지금 갑자기 니들 멋대로 나라를 세우냐? 얘를 몰라보는 오랑캐 새끼다 저거. 아니 씨부레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미리 와가지고 나한테 사신 보내서 대가리 숙이고 이제 딱 조공책봉하고 예의를 몰라? 이제 그래요 청나라가. 그러자마자 톰부리가 얘기를 해요. 청나라한테 가. 너네 청나라 니네도 미얀마 조지고 싶잖아 형. 같이 조지자고 형. 무슨 조공책봉 드립이야 형. 우리 톰부리 왕국 그냥 빨리 인정해줘. 같이 미얀마 조지자. 그러자마자 청나라가 그래 좋아. 너네 좀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 조공책봉 일단 관계부터 맺자. 너네가 조공책봉 관계를 미리 진작부터 안 맺고 이제 그랬던 거는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 그래 형식적으로 이제 저 조공책봉 관계 맺고 중국 대륙의 이 청나라와 전 세계의 주인 청나라와 이제 딱 관계를 맺고 이제 좀 가자 잘. 요 당시에 이제 태국 이 톰부리 왕국과 청나라가 같이 이제 미얀마 조지러 가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 톰부리 왕국에 당시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 톰부리 왕국의 당시 왕이 딱신이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태국에
태국이 불교 국가란 말이야. 불교를 믿는 것까진 좋은데 나중 가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사이비로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 스스로 내가 부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 그러다가 이제 객기 오지게 부리고 그러다가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태국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딱신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딱신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라타나 코신 왕국.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라타나 코신이냐면 이 왕국의 수도가 라타나 코신이라서 라타나 코신 왕국인 거예요. 도시 이름이 라타나 코신인 거야. 수도. 근데 대부분의 서구열강들이 저 태국 지역에 있던 나라들을 그냥 뭐라고 불렀냐면은 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태국 시암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 생긴 라타나 코신 왕국 있죠. 이 라타나 코신 왕국이 태국 역사학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현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이 라타나 코신이 1782년부터 1932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태국이 됩니다. 이 라타나 코신 왕국 태국이 돈을 잘 벌었어. 돈을 왜 잘 벌었냐면은 이미 서구열강 국가들 서양 국가들이 인도랑 미얀마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요 라타나 코신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 태국에서도 무역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 역사학에서 식민지배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는 이 라타나 코신 왕국에도 1800년대부터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라 땅이 컸는데 1826년부터 이제 피곤한 일이 생겨요. 여기 인도가 뭐였어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점차 저 인도를 시작으로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어 가던 때예요. 그죠? 근데 지금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이 영국령 인도 제국의 끝에 있는 이 미얀마 지역의 바로 옆에 여기가 뭐야? 태국이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영국과 태국이 충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1826년 영국이 이 미얀마랑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먹었으면 끝인데 갑자기 태국으로 갑니다. 바로 옆에 있던. 그리고 버니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태국이란 국가가 서구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평등한 조약이에요. 너네 지금 딱 여기 말레이시아까지 먹었잖아. 우리 근데 요 말레이 반도 여기 절반이 필요해. 너네도 요 짜투리까지 먹고 우리가 요 아래 영국이 우리가 여기 절반 먹을 테니까 니네는 위에 절반 먹어. 우리 서로 그리고 싸우지 말자. 우리 영국령 미얀마도 여기 생겼는데 너네랑 땅 붙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거든. 근데 안 싸울 거야. 대신 우리 반반 먹자 말레이 반도 라고 쇼부를 친 거죠. 당시 태국 왕이 라마 3세였습니다. 근데 이 라마 3세가 세상 물정을 알던 사람이야. 왜냐면 이 양반 아빠 라마 2세가 왕일 때 라마 3세는 태국의 대외무역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열강이나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랬던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던 사람인 거죠. 라마 3세가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어차피 우리 태국을 중심으로 이 베트남 쪽에도 다른 서구열강이 들어갔고 미얀마도 영국이 먹어서 우리 태국이랑은 사이좋게 지내게 됐고 지금 당장 미얀마나 베트남과 싸울 일도 없고 이제 상대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싸울 일이 없어져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미얀마와 베트남과의 전쟁은 다 끝났다 이제. 그러나 서양의 위협이 남아있다. 우리 태국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집착 숭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 라마 4세가 즉위합니다. 라마 4세가 영국이랑 또 조약을 맺죠. 이 양반 때. 1855년이었습니다. 근데 1855년이면 언제예요? 영국이 청나라랑 아편 전쟁에서 뒤져라 싸운 다음에 이겨서 영국이 청나라에서 설치고 댕길 때입니다. 근데 이 라마 4세 때 영국이 엄청난 불평등 조약을 요구해요. 다 달래. 우리 영국에 대해서 태국 지역 모든 지역에서 자유무역이 되게끔 해줘. 그리고 모든 항구도 개방해주고 영국인들을 위해서 취해법권 지역도 만들어줘. 그리고 영국인들이 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줘. 우리들 마음대로. 그리고 태국 어디든 영국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줘. 이 조약을 태국이랑 맺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맺으면 지금 청나라까지 박살낸 영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라마 4세가 들어준 거지. 하여튼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막 맡아요. 영국이랑 태국 이거 맺자마자 여기 보이는 나라들 전부 다 떼거지로 태국으로 와서 영국이랑 맺은 거랑 비슷한 조약 우리랑도 맺어. 안 그러면 조지러울 테니까 라고 모가지에 칼들이 대고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맺어요. 태국의 물건은 굉장히 헐값에 서구열강들이 삥 뜯어가고 서구열강 물건은 태국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이제 그럴 예정이던 거죠. 그거를 막으려고 청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자유무역 금지시키고 그 지랄하다가 영국이랑 이제 서구열강들이 트집 잡아가지고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랄 난 거 아닙니까? 라마 4세는요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 태국이 영국이나 저런 서구열강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맞아 뒤질 게 뻔하다. 그럴 바에는 일단은 다 해주자. 그리고 얘네가 들어온 김에 일단 쟤네 서구열강들의 수많은 문물이라도 우리가 가득가득 받아들이자. 그리고 국가의 개혁을 시작하고 교육 근대화를 시작하고 서구화를 시작하자 라는 생각을 해요. 당시 라마 4세가 자기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내미들. 이걸 다 배우라고 시켰다.
갔대요. 유학 갔다 와서 서양의 언어, 서양의 문물,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과학까지 다 배워오라고. 라마 4세도 실제로 자기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 그래서 라마 4세가 저 과학에 관심 많아가지고 저 개기일식 있죠? 개기일식. 그 해랑 달이 만나가지고 저 해 가려지는 거. 그거 저 계산하러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대잖아. 그 계산하러 돌아다니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 그냥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라마 4세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 라마 5세가 즉위합니다. 라마 4세의 아들이죠. 이 양반이 영국인 가정교사한테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교육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되자마자 태국 군대를 근대적인 군대로 바꿉니다. 총칼부터 일단 바꿔요. 신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태국에 영어학교도 세워요. 아까 말한 이 라마 4세가 언제 죽냐면 1868년에 죽었어요. 1800년대 후반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때 이미 진작부터 영어학교 세워간 겁니다. 태국은. 그리고 노예제도를 철폐합니다. 태국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라마 5세 때 철폐합니다. 저건 야만적인 제도다. 서양은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신분제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태국은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느냐. 서양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시각 자체가 다른 거야 이 양반은. 자, 노예제도 철폐하고 도로 새로 깔고요. 전신주 새로 깔고. 그리고 이 양반이 스스로 전 세계 해외 일주, 해외 순방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일부러. 해외 문물들을 배우고 태국에 접목시키려고. 자, 근데 라마 5세 때 아직 태국의 땅이 빼앗긴 건 아닙니다. 라타나 코신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왕국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서구여강들이. 땅까지 빼앗긴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당시 태국의 땅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던 국가가 딱 두 국가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얘네는 레알로 땅을 세벼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프랑스는요 베트남 쪽에서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어요. 1860년대부터. 그리고 캄보디아 지역까지도 먹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 남쪽을 먹었으니 이제 요 캄보디아 쪽을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지들 멋대로 이름을 붙였었어. 코친 차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를 지그들이 이제 부르던 이름이야.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랑 여기 색칠한 데가 전부 다 태국 영토였던 거야. 캄보디아 지역에 왕이 따로 있기는 했는데 조공책봉 관계면서 종속관계였어요. 종속관계. 태국 왕이 짱 먹었고 태국 왕이 조인을 해준 사람이 캄보디아의 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종주국인 거지 태국이. 캄보디아의 종주국. 근데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캄보디아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주인국가 따로 있어. 저쪽 태국으로 가봐.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태국으로 갑니다. 요 캄보디아 주인 니네래매 내놔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영국도 또 태국이 찾아서 야 내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있었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단계처럼 들어가 있는데 중앙의 왕은 또 태국 왕이었던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여기가 그 도시국가들 하나하나를 이제 조금씩 떼어가는 거죠. 누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파란색 지역이 프랑스가 세벼가던 지역이고 빨간색은 영국이 세벼가던 지역인 거죠. 자, 근데 계속해서 지금 가다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이 시부레 지금 여기 이렇게 태국을 다 먹고는 싶은데 다 먹어가다 보면은 언젠간 프랑스의 식민지랑 닿는다. 이게 유럽에서도 사이 별로 안 좋고 식민지 가지고도 티격태격하고 막 이러는 프랑스인데 영국 입장에서 반대로 프랑스도 우리 프랑스가 계속 지금 먹어가다 보면 결국엔 영국령 인도제국을 포함한 여기랑 영국과 닿게 된다. 이거 된다 이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국을 완충지대로 두자. 태국을 우리 서로 다 먹진 말자. 요만치만 먹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태국 영토예요. 지금의 태국 영토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운도 개쩌는 거지 정말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영국과 프랑스 둘이서 스스로들 완충지역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서로 닿지는 말자라는 쇼부를 통해서 이제 그냥 살려둔 거죠. 그런 국제정치적인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이번에 조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건데 태국이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이었어. 당시 영국이랑 프랑스가 태국 니네 무조건 우리 영국 프랑스 쪽에 편먹어서 참전해 라고 개난리를 쳤대요. 영국 프랑스가. 근데도 태국이 쌩까고 가만히 있었대. 1차 세계대전 때 팀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서 유럽에서 크게 이랬단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미국 대 독일 대 오헝과 오스만 제국이 편먹고. 근데 이 사이에서 태국은 그 누구의 편도 안 들고 얘네한테도 물건을 오지게 팔아먹고 얘네한테도 물건을 오지게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1차 대전 때 개이득을 봐요. 그리고 당시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대요. 당시 1차 대전 때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가 있었대. 저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가서 태국이 국가 차원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막 무역 이득을 보게끔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차 대전 때 태국이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독일 편에 들면은 영국 프랑스가 개지랄할 게 뻔하고 영국 프랑스 편을 들자니 독일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던 게 빠져나갈 게 뻔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거죠. 자, 근데 갑자기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한 2년 뒤죠. 태국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왜? 독일이 점점 지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질색 필요 없다는 이겁니다. 태국에 있던 독일 기업들도 망해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여기 있던 무역기를 다 막아버려요. 해군으로. 어차피 이 독일 기업이 태국에 들어온 것 때문에 태국이 이득 보는 게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도 이제 독일 비위를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라마 5세부터 이제 외국 교육도 받고 이제 세상 물정도 배우고 좀 그랬다고 했잖아. 1차 세계대전 때는 저 라마 5세가 죽고 라마 6세였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냐면은 영국 왕립 군사대학교가 있어. 거기서 군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영국 군대에서 대위로 전역까지 했던 사람이요. 왕자인데도. 그리고 법이랑 역사도 공부했고 이 양반은 알던 거죠. 우리가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승전국 명단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승전국들끼리 무언가 저 패전국들을 상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모이는 모임이 생기고 그룹이 형성되고 이런 거에 우리 태국이 낄 수가 있다. 국제사회 무대에 우리가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1916년이면 솔직한 얘기로 좀 늦게 간 거예요. 1차 대전이 터진 지 한 2, 3년 흐른 뒤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서 승전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1차 대전 승전 이후 파리에서 태국 국기 들고 행진하는 태국 군대예요.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한테 배상금을 천문학적으로 덤탱이를 씌우게 되는 그 회담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파리 강화 회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태국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태국이 얘기해요. 우리 태국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자주국으로서 얘기한다. 프랑스, 영국 니네들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우리 태국이랑 불평등 조약을 처해왔느냐. 이 모든 조약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자마자 프랑스랑 영국이 적다! 이미 쌓이는데 뭔 딴소리야 이 미친 새끼라. 개소리 하지마 이제 이래요. 근데 이때 우리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우드로 윌슨이 갑자기 민족 자결주의 식민 지배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들의 주권이 있고 국민들 각자의 민족들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 근데 왜 프랑스와 영국 니네가 태국과 맺었던 게다가 승전국을 상대로 그 승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당장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드로 윌슨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얘기했다 그랬어? 미국이 저 얘기를. 모든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토해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쟤네들이 개박살 날 테니까 미국이 태국을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진짜 태국이 영국과 프랑스랑 맺었던 그 불평등 조약들을 다 갈아엎어요. 태국은 운빨이 진짜 어마무시했던 나라예요. 정말로. 그리고 운빨만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 인정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마 6세라고 하는 영국 왕립 군사대학교까지 나왔던 군사학을 전공하고 역사를 전공했던 이 양반의 해안이 정말 똑똑했다. 저 승전국 명단에 들어가면은 태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다져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대박이다. 물론 이 라마 6세가 말년에 사치 부리다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민심도 좀 탈탈 털린 사람이긴 해요. 국내에서는 탈탈 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뭐 성과를 거둔 건 거둔 거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태국 공주가 축구장에 방문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 다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 관료가 태국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무조건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계신데요. 태국 공주가 여기 와가지고 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태국 왕을 아련하려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되고 이러고 가야 돼요. 이러고 가야 되고 이러고 가야 됩니다. 태국은 왕이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2022년까지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의 일본에서 천왕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국은 지금 왕 욕만 해도 깜빵 갑니다. 현재 태국의 헌법을 보면요. 뭐 대략 헌법 보면은 뭐 태국은 왕국이다. 뭐 태국의 국왕폐하는 국가 원수다. 그리고 헌법 제6조 보면은 국왕폐하께서는 존엄한 지위에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고발조차 할 수 없대요. 아니 왕도 잘못하면 고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고 고발할 수 없대요. 이게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국왕폐하께서는 불교도이시며 불교를 그냥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불교 신자야.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종교의 수호자이시다. 그리고 국왕폐하께서는 태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계신다. 이거는 근데 헌법에는 적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좀
그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태국 형법제 112조입니다. 왕비 후계자 또는 섭정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범죄야 중범죄. 근데 2020년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태국이 지금 독재 국가예요. 이 양반이야. 2014년에 태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양반 뿌라윳 차노차,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 태국 총리를 해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제 2020년 21년까지 그 2년 동안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문제는 당시 그 시위대가 저 총리만 욕을 한 게 아니라 왕도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현재 왕이고 이 라마 9세는 이 라마 10세의 아빠예요, 아빠. 근데 기존의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 라마 9세까지는 태국 사람들이 태국 왕을 존경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라마 10세 이 양반은 계속해서 왕인데도 태국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좀 기행이 있어요. 기행. 괴짜? 이러고 댕겨. 예를 들어 이 양반 와이프 뭐 첩이라고도 하는데 20명이 넘어야 와이프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런 핑크탑 입고 뭐 이제 그러는 거야. 뭐 본인 선택인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왕으로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좀 채통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너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저런 인생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해봐.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봐. 저 사진이 실제 라마 10세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옷 입고 왕실 기사가 와가지고 차에 태우는 것도 찍혔어, 사진이. 그래서 빼박이야 이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라마 10세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지고 그래가면서 아까 말한 이 민주화 시위에서 지금 현재 정권 군부 쿠데타 정권이랑 1+1으로 저 왕도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시위였습니다. 근데 이 시위에서 실제로 2020년 이 반정부 시위 때 왕실 모독죄로 60대 여성이 4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거 찐이래요. 나 듣고 믿기지도 않았어. 왕이랑 저 총리 욕했다고 43년 때리는 나라요. 왕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60대 여성한테 40년 이상을 때렸다는 거는 죽으란 얘기잖아. 감옥에서 그냥. 지금 현재는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짜잘한 작은 시위들은 지금 소수의 그룹들이 일으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범국민적인 전국민적 시위는 많이 사라졌대요. 잡혀가니까 저렇게 막 43년 때리고 막 60대 여성한테. 근데 이 태국이란 나라에서 저 왕이란 존재가 엄청나게 위대하고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닙니다. 최근이에요. 1957년? 태국 왕이 지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건 한 1950년대부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태국은 영국 같은 나라로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왔고 국민들이 왕을 바라봤고 좀 그랬던 느낌이 있어. 태국도 그랬지. 근데 그렇다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전국민적으로 생겨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국이 군부 쿠데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1900년대 그 100년 사이에만 10번 넘게 일어나요. 근데 1932년에 쿠데타가 있었어. 이 쿠데타가 제일 중요해요. 피분! 이름이 피분이야. 이 양반이 1932년 쿠데타로 이제 해먹기 시작해.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태국 왕이었던 라마 7세를 쳐냅니다. 뭔 얘기야 이게? 왕을 쳐내도 국민들이 이 피분이란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을 끌어내려도 별로 상관없었던 국민들 많았다는 거예요. 1930년대만 해도. 자 근데 이 피분이란 사람도 처음부터 쳐내려고 했던 건 아니요. 처음에는 라마 7세랑 함께 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함께 손잡고 이제 서로 쇼부도 치고 이제 왕 너가 나 총리로서 좀 인정도 해주고 사부작 좀 잘 가자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라마 7세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1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태국은 의회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태국 왕이 절대왕정이어서 절대왕정 1930년대만 해도 의회가 있으나 마나 했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피분이 라마 7세를 쳐낸 거야. 자 그리고 1938년부터 태국의 총리가 됩니다. 1938년이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일 때입니다. 요쯤이면요 태국 국민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 피분 총리 저 인간이 함부로 라마 7세 저 왕 우리가 존경하는 저 왕을 쳐낸 게 싫어?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쳐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태국도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있었던 대공황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국의 경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태국이 아까 뭐라고 했어? 왕정이었다. 왕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대공황의 여파에 대한 모든 원흉과 탓은 라마 7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태국 사람들은 저 라마 7세가 사치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정치를 잘못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나라 꼴 개판됐기 때문에 피분 총리가 라마 7세를 쳐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피분 총리라는 사람이 왕 쳐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시켜요. 왕을 쳐내고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이 또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돈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근데 그렇다고 지가 안에 처먹은 것도 아니에요. 의회를 확립한 건 어떤 느낌이냐면 더 이상 왕정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은 거야, 저 양반이. 명확하게 이제 태국은 의회 국가다. 왕이란 존재가 저 쿠데타 일으킨 피분이란 사람한테는 뭐예요? 정치적 경쟁자일 뿐인 거예요. 당시 태국 사람들은 대공황 때문에 개박살난 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위대한 태국을 만드는 게 중요했고 경제가 어려운 태국을 다시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던 거지. 저 왕이 나가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이 피분 총리의 세상이 됐어요. 1938년 이후에 이 사람이 태국 민족주의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태국 민족주의.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국은 민족주의 같은 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왜? 도시국가들끼리 다 갈라져 가지고 각자 도생의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근대 1800, 1900년대까지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나라가 하나지만 도시별로 지도자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하긴 했어도 섞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피분이란 사람은 우리는 다 같이 태국인이야. 우리는 태국이란 국가의 국민이야. 태국이란 국가의 이 지역의 국민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1800년대까지도 우리는 전체 다 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옛날 왕 라마 6세가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이 불교라는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에 따라서 태국을 정치할게. 국가 전반을 내가 이끌고 리더십 가지고 할게. 너네들의 종교가 사라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태국 민족은 위대해. 불교도 위대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자꾸 원래는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있지만 뭐 고향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라마 6세가 강력하게 불교 믿지. 우리 같은 태국인이야. 너는 위대한 불교 국가 태국에 사는 거야.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양반이 1910년, 20년에 이제 왕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이 양반이 만든 태국 민족주의에서 요 네 가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 태국은 종교가 국가 그 자체고 불교가 국가 그 자체고 우리 태국 불교를 믿는 태국이라는 위대한 국가에는 불교를 믿는 위대한 국가에 사는 태국 민족이 있고 불교를 믿는 이 위대한 태국이란 국가의 위대한 태국 민족에게는 위대한 불교를 수호하려는 왕이 있다. 요 네 가지를 만든 거야. 라마 6세가. 근데 쿠데타 일으킨 자 피분 총리가 여기서 왕만 뺍니다. 어차피 태국 국민들한테는 왕 빼고 이 세 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불교 팔아먹고 종교 끼워 팔고 국가 끼워 팔고 왕은 어차피 지지율이 별로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피분이란 사람이 정치꾼으로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은 점점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위대한 국가 태국에 사는 태국 민족이구나. 타이족이라고 하죠. 타이족. 이런 정체성 같은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10년, 20년, 30년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퍼진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한반도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두껍게 딥하게 퍼진 것도 그때 아닙니까? 조선도? 명나라 청나라에 있던 조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한민족 민족주의 막 이런 걸 외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국가 그 자체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민족주의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야. 한반도에도. 태국도 1910년, 20년, 30년도에 생긴 거다. 이렇게 특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실체도 없었던 어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감투를 씌우고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튀어나오는 건 좋은데 필요 없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떠들면은 국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태국의 쿠데타로 총리가 된 피분. 자, 당시 1900년대 초반의 태국 지도입니다. 원래 이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다 합해서 태국 영토였어요. 근데 여긴 프랑스가 세배간 거고 여기는 영국이 세배간 거야. 피분
피분이 이제 총리가 되고 옆에 이 영토 세벽한 프랑스 욕을 뒤절합니다. 그리고 당시 뭐라 그랬어? 태국 민족주의 있다 그랬죠?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요. 그리고 중국 혐오도 이용합니다. 옛날부터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화교들이 많았어요. 화교.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떠나서 온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화교들이 말레이시아 쪽에 사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화교들이 좀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화교들이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 원주민분들 중에는 쉬는 날이 많으신 분이 많대요. 화교들은 잘 안 쉬나 봐. 그분들보다는 좀 덜 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좀 형성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나중 가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화교 탓을 하는 거야 이제. 봐봐라 지금 원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저 화교들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화교들이 우리들의 부를 착취한 거다. 이렇게 화교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화교라고 얘기를 했을 뿐 어디 가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동이 또 먹혀요. 자, 아무튼 이 피분이란 인간이 태국에서 프랑스에 대한 혐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영국이 이렇게 또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태국에 대해서 영국에 대한 혐오, 영국, 프랑스, 화교 요 3타작으로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지지율을 잘 빨아먹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리고 태국을 외국 국가들이 대부분 시암이라고 불렀어요. 시암. 원래 이름이 시암이요. 자기들도 셀프로 시암으로 부르기도 했고, 우리 시암의 영토를 세벽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우리 시암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타이족의 이름을 따서 타이, 나라의 이름을 타일랜드로 바꿉니다. 타이가 태야, 뒤에 국가 붙여서 태국인 거예요. 우리는 타이 민족, 태국 민족이다. 지금의 태국이란 이름은 1949년부터 썼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거 좀 대박이었는데요. 피분의 태국이 일본과 전략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됩니다.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랑 적국이었어요? 얘네랑. 영국과 프랑스랑 적국이었잖아. 추축국이었으니까 일본이. 연합국이었던 얘네랑 사이가 더러웠던 일본과 태국은 전략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한반도 역사로만 보면은 태국이 짜증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또 협력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답도 없지 뭐. 우리는 욕할 대상이었지만 다른 나라 입장, 특히 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결국에는 나치 독일한테 유럽에서 프랑스가 본토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 본토가 나가게 되면서 현재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거는 태국한테서 프랑스가 뺏은 것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 있던 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 관리가 안 됩니다. 프랑스가. 이때 1940년 태국이 프랑스 군대랑 맞다이를 까기 시작합니다. 본국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일본이 와요. 개입합니다. 자자자 그만 싸우세요. 저 일본 왔습니다. 제3자 꼈으니까 이제 셋이서 만나서 쇼부 보죠. 자, 싸우다가 셋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일본이 개입해서. 당시 프랑스도 어차피 태국이랑 뭐 계속 싸워봤자 좋을 거 없고 저 식민지 못 지켜요. 프랑스는. 태국도 오래 싸워봤자 좋을 거 없었고. 일본은 그리고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계략이 뭐냐? 프랑스 니네 태국한테 땅 떼어주고 끝내. 뭘 자꾸 개길라고 해. 지금 본토도 지금 작살났는데. 그래서 태국이 프랑스로부터 영토를 좀 돌려받게 돼요. 이때 이제 몇 달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100% 받진 않았어. 한 4분의 1만 받아. 근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 그러면 이득이 없네요? 일본은 무슨 이득이 있어? 이득이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일본은 지금 자기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기들과 동맹 관계에 있던 태국이란 국가의 땅이 넓어지게 만든 거예요. 향후 앞으로 일본이 동남아로 쳐들어왔을 때 동맹국인 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은 일본에게도 좋겠죠. 그런 이득을 계산하고 일본도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태국은 일본이랑 더더욱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당시에 일본이랑 국가에 대한 혐오나 뭐 그런 게 있을 것도 아니야. 뭐 일본이랑 맞다이 깐 적도 없었고 저때까지도 뭐 일본이 뭔 짓을 해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데 일본이. 태국이랑 일본이 무슨 뭐 문화 교류나 역사적으로 뭐 엄청난 교류가 많았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국이랑 일본이 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태국이 중립을 선포합니다. 아까 쿠데타 일으켜서 총리해먹고 있던 사람 저 피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저 피분 저 사람은 태국이랑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대놓고 태국이랑 국가가 개입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굳이 그냥 중립국 선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개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몇 달 싸워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영토도 4분의 1 정도 얻어냈고 근데 이
얻어냈던 영토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빨간색 파란색 다 원래 태국 왕국의 영토였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일단 2차 세계대전 중립을 선포한 겁니다. 피분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저 양반은 프랑스로부터 100%가 아니라 4분의 1만 받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분석하고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학자들도 의견이 좀 갈려요. 대략 이런 거야. 이 프랑스랑 맞다이 까던 전쟁을 좀 더 길게 끌면 나중 가서 2차 대전까지 자동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일본까지 개입해가지고. 그럼 피곤해진단 말이야. 여기서 구지구태여 우리는 여기 영국이 세벽한 땅, 프랑스가 세벽한 땅만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에 우리가 가담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태국 입장에서. 여기 다 수복하려면 결국엔 영국, 프랑스랑도 맞다이를 까야 돼. 그럼 나중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의 편에 서가지고 태국이 갈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게 아마 태국의 당시 정부도 부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랑 너무 오랫동안 엮여 있으면 뭔 짓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경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무튼 태국은 프랑스가 세벽한 땅으로부터 4분의 1만 얻어냈어도 그냥 선을 딱 긋고 중립을 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41년 지금 태국이 프랑스 영토 4분의 1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1년밖에 안 지났어. 바로 1년 뒤에 일본이 영국을 조지러 가야 했습니다. 여기 태국 바로 옆에 있던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가야 했거든요. 일본이 근데 이 영국령 인도제국 지금의 미얀마죠. 이쪽을 조지러 가는데 태국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 미얀마를 조지려면 태국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렇죠. 여기를 갈 때 바닷길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군요. 진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상륙해야 돼요. 육로에서 육로로 가는 거랑 바다에서 육로로 올라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태국 땅을 밟고 가는 게 개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국한테 얘기합니다. 일본이 야 태국아 우리 일본 군대가 태국 땅을 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좀 허용 좀 해줘야겠어? 근데 태국이 처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봐 하면서 간을 봐요. 그리고 나중에 파토를 냅니다. 왜? 저거 허용해줬다가 영국령 인도제국 전체랑 맞다이를 깔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싶진 않은 거야. 태국도 일본의 중재 덕분에 프랑스 땅 4분의 1을 다시 이제 얻어냈어도 다 필요 없어. 여기랑 맞다이 까는 건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당시 대영 제국인데. 그래서 일단은 태국이 일본 군대가 태국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합니다. 간을 봐요. 결정 안 하고 미뤄. 근데 일본이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태국을 조집니다. 답답했던 거죠. 일본이 당시 급했어요. 전쟁물자, 군수물자 점점 끊겨가죠. 미국한테서 이제 수입해오던 철강이나 휘발유나 이제 석유나 이런 것도 지금 끊기고 있지. 당시 일본이 급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무타구치 레냐 정신. 이거 레냐 얼굴 좀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저기 보이시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레냐 정신. 보급은 적으로부터 얻으면 된다. 일단 태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근데 태국의 피분 총리가 이거 진짜 구라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통행을 허가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은 태국이 참 저런 식으로 국제정치를 하는 게 현명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으로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국제정치는요 그 누구보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 배워요. 외교관분들 외교당국자들은 정말 국물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내 나라 내 조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배워요. 그 훈련이 돼 있어 외교당국자들은.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태국의 저 국제정치를 좀 비판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제 태국이 통행을 허가해줬으니 일본은 태국 땅을 밟고 영국령 인도제국 미얀마 쪽으로 쳐들어갔겠죠. 이제 태국이 얘기합니다. 야 일본아 너 여기 밟고 가는 거 진짜 좋은데 너네 만약에 여기 쳐들어가면 영국이 옛날에 세벽한 땅 여기 있지. 지금의 미얀마예요. 여기 우리한테 다시 돌려줄 거지? 맞지? 했는데 일본이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너네가 밟게 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고서 이거 땅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협의를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태국에 마음껏 들어와서 쉬고 자빠져 자고 군대 서열하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다 해 그냥. 진짜 일본에 굉장히 많은 군대가 태국 땅을 진짜 지들 나라인 양 써요. 지네 땅이냐. 일본 군대가 선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태국에 들어오자마자 태국의 수도 방콕을 점령합니다. 아니 뭐 사이 좀 사부작 좋게 가는 것 같더만 왜 세상 무슨 태국의 방콕을 점령하죠? 그리고 태국의 군 수뇌부 고위급 장성들의 집과 사무실 싹 다 수색해요. 그리고 태국 군대가 가지고 있던 기름, 비행기, 총포탄, 무기창고 다 압수하고 장악합니다. 왜? 딴 말 할까봐. 근데도 내버려 둬요. 왜? 당시 저 피분 총리
총리는 위대한 태국의 국민들이요, 우리 위대한 태국 민족들의 땅을 다시 수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정치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저런 짓을 해도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만 안 생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 땅만 얻어오면 우리 태국은 위대한 영광스러웠던 영국이 세벼갔던 우리 위대한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저 양반은. 그러니까 정치꾼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1941년 12월 20일 일본과 태국이 동맹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던 1942년 1월 태국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와, 난 그거 대놓고 그럴 줄 몰랐는데. 자, 당시 태국과 일본의 동맹 상태는요 이런 거예요. 태국 정치꾼이었던 당시 군부 쿠데타 출신 피분 총리는 잃어버렸던 저 영광스러운 과거 태국 영토만 회복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가 헤쳐먹을 수 있는 지지율이 확보가 되니까. 일본은 저 태국 정치꾼 피분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원하는 대로 기름이고 지랄이고 무기 창고고 뭐고 우리가 다 쓰게 해줘. 그럼 너 정치꾼으로서 지지율 확보되게 도와줄게. 영토 다 줄게. 요거를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일본과 저렇게 동맹을 하고 태국은 영국과 미국한테 선전포고까지 한 거죠. 근데 일본이 말이 지금 보급창고나 뭐 점령하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까놓고 보면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처럼 다 싸그리 작작 다 세벼갑니다. 일본이 태국을. 기름이랑 무기랑 그런 건 당연히 다 세벼가고 나중 가서는 요 태국 영토에서 요 미얀마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해요. 왜? 여기서 뒤져라 싸우고 있었으니까 일본 군대가. 그때 보급을 할 수 있는 철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거 태국한테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도 안 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때 태국 국민들 마음대로 끌고 가서 건설 노동 시켜가지고 태국 사람들 저때 말라리아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걸 태국 정부는 계속해서 감추죠. 왜? 본인들이 일본이랑 협력을 했는데 그 얘기를 뭐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또 떠벌립니까? 태국은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본이란 국가의 과거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가르치려고 안 해요. 자기들이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대박이었던 건데 태국은 일본과만 무역한다. 저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태국은 일본의 엔화와 연동된다. 엔화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무조건 태국은 일본과 무역하게만 만들어요. 일본이 당시에 지그들이 군수물자, 군수자금으로 이제 필요한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이 당시 이제 대공황 이후에 일본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긴 해야 돼. 태국한테서 거의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아냅니다. 당시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랑 그 동남아 지역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돈 꿔줬던 나라가 태국인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진짜 좀 와 이건 거의 뭐 식민지배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태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랑 외교관계 조약을 맺지 못하게 일본이 다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개어이없던 거는 일본이 당시에 전쟁 중에 태국 땅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미얀마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 태국 정부에 일본이 공문을 보냅니다. 태국 민간인들은 일본 군대가 만약에 잘 곳이 없고 음식이 필요하면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군이 어디 행진하고 있으면 태국 국민들은 손뼉을 치고 반자이를 외치면서 환영을 표해라라는 공문을 쳐보냅니다. 별짓을 다 시켜야 아주 연병을 해 아주. 어찌되었든 초반에 일본이 잘 싸웁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이 미얀마 지역을 점점 장악해가기 시작해요. 초반에. 물론 나중 가면 개털되긴 하는데 일본이 실제로 약속을 지킵니다. 영국이 세벼갔던 태국 영토를 다시 돌려줘요. 이때 피분 총리 지지율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총리가 나중에 나가리 됩니다. 왜? 저 양반은 진짜 그 무리한 짓을 많이 했어요.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수도가 여기 방콕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요 해안 도시야, 해안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여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산등성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카다피 아세요? 카다피? 이 사람 저 2011년에 저 리비아 저 시민군한테 죽잖아. 이 양반 아시죠? 리비아 독재자잖아. 리비아가 수도가 트리폴리예요. 원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여기는 벵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수도인데 카다피가 여기로 옮긴 거예요. 왜? 벵가지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 군부 세력, 왕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양반들이 괜히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연병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트리폴리로 간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 양반도 방콕에 있다가 여기로 일부러 간 거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수도, 새로운 정부, 피분 정부가 이 수도로 이전했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나중에 일어날 쿠데타 세력이 방콕에서 못 설치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많이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위대한 불교 국가 태국 민족 요거를 이제 잘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태국 정치인들이 방콕이랑 아까 그 수도 옮기려고 했던 딱 중간에 사라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엄청나게 큰 불교 도시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한 절, 부처상, 불교 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수도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라불이 들려서 딱 절 한번 하고 그다음 딱
딱 이제 폐차분 본가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방콕 갈 때는 이제 사라불이 딱 들리고 이제 얼마나 풀코스야 풀코스 이거. 요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종교에 너무 이제 심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관심 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양반이 이제 민심을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좀 야 피분 너 너무 무리하게 건설공사 정주영 정신 너무 심하다. 지금 국가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 토건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리가 돼요. 자 근데 당시 태국이 누구한테 선전포고했다 그랬죠? 영국이랑 미국. 자 이때 이 가운데 인물 보이십니까? 세니. 미국에 있던 태국 외교관이었던 세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시죠? 현재의 미얀마 그 유엔 대사가 현재의 군부 쿠데타 미얀마 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 세니가 누구였냐면 미국에 있던 태국 외교관인데 알고 보니까 태국 왕족 출신이었어. 근데 뭐야 지금? 피분 이 양반이 왕까지 끌어내리고 쳐내고 지가 헤쳐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니가 얘기하는 거지 미국한테. 지금 우리 태국은 미국이랑 싸우고 싶은 그게 아니야. 피분이가 지금 설치고 그러는 거지 태국은 전혀 지금 그 미국이랑 함께 싸우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국가정부가 들어서 그저 군부 쿠데타 새끼만 쳐내면은 미국이랑 상당히 관계 괜찮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태국은. 그러면서 미국한테 지원을 해달라 그래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어.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 같은 이런 연합군들이 돈을 대줘요. 그래서 당시 미국에 있던 태국인들 그 양반들을 골라내서 여러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태국으로 낙하산 태워서 낙하를 시켜요.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교관이 무려 5만 명의 세력을 만듭니다. 저 피분 저 새끼 제정신이 아닌데 저 새끼 저거. 일본이랑 손붙잡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 이게 잘 먹혀서 5만 명의 군대 같은 세력이 만들어진 거야 진짜로. 실제로 피분 총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도 이전, 불교 도시 건립, 그리고 일본이 태국한테서 이제 삥 뜯어가던 것들까지 이런 게 다 뽀록이 납니다 다. 그동안은 정부가 감추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 5만 명 세력 생기고 이제 막 찌라시 뿌려지고 난리가 나면서 이제 와 지금까지 우리 태국 국민들이 일본한테 착취를 당해오고 일본이 우리 태국에게서 삥을 뜯어갔어? 이런 게 퍼져가는 거죠 태국 안에서. 그러면서 피분 총리가 나가리가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총리직에서 내려옵니다. 자 근데 2차 대전이 끝났네요 이제. 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자 이 태국은 뭐야? 전범 국가죠. 태국도 전범 재판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 피분 총리가 전범의 진두지휘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태국이 전범 국가인 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전범 재판을 열어서 이 피분 총리가 나오는데 재판에 무죄 판결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무죄로 풀려나고 끝나요. 왜냐하면 미국도 당시에 태국이란 국가가 필요했거든요. 왜? 태국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내려올 예정인 수많은 공산주의와 이거를 막으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태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전범 국가니 뭐니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일이 왜 정상 국가화 됐습니까? 독일의 재기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랑스는. 근데 왜 독일이 다시 재기가 됐냐 이 말이야.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유럽에서 독일이란 국가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국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태국에 대한 전범 재판 같은 걸 너무 그렇게 극심하게 안 합니다. 미국도 개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뭐냐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죄 판결 받고 기어 나오더니 1947년에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그리고 또 헤쳐먹어. 1947년부터 57년까지. 자 피분이가 또 이제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 양반이. 자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영국과 프랑스한테서 일본 덕분에 얻어냈던 그 태국의 영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태국이 토해냅니다 다시. 솔직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자기들 영토를 영국 프랑스가 세벽했던 건데 그거 다시 영국 프랑스한테 줘야 되는, 일본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신 너네가 이걸 토해내면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가입도 허용한다. 태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다시 되찾았던 영토 다시 토해내서 유엔 가입도 하고 막 그래요 태국이. 이 과정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국이 실제로 정부가 일본에게 아예 먹히고 식민 지배를 아예 당한 거는 아니긴 아니에요. 근데 또 애매하다 이 말이야. 일본이 사실상 착취하고 삥 뜯어갈 건 다 뜯어갔단 말이야. 현재 태국의 역사학계, 주류학계에서는 우리는 식민 지배 당한 적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몇몇 태국의 역사학계, 젊은 그 역사학계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지, 이런 시각도 태국 내부에서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더라.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국을 위해서 구라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해요. 애국을 위해서 뭐 구라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정말 애국을 위한 구라인지도 따져봐야죠. 구라가 구라를 낳고 구라가 구라를 낳고 유튜브에서 돈 된다고 해서 수많은 그 국뽕 유튜브, 사기 유튜브가 판을 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며 도대체. 그런 짓 하고 댕기면은 그 국가의 격이 떨어져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나중 가서 태국에서 피분 총리가 또 해먹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잘 해먹고 있던 1957년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1957년에 쿠데타 일으킨 애는 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연장하고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태국에서 민족주의와 피분이가 했던 그런 짓뿐만 아니라 왕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라마 9세입니다. 이때 이 쿠데타 세력이 이용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정한 게 저 라마 9세예요. 아주 태국 국민들에게서 상징적인 사람으로서 이 왕을 만들어내야 된다.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마치 명품처럼 갑자기 이제 이 왕실이 프리미엄이 생기고 엄청난 존재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각을 시켜주고 막 그래요. 지금 보이시죠? 태국 공주야. 태국 공주가 영화 행사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이때 생긴 겁니다. 원래 태국에서 저 왕이란 존재는 1, 2차 세계대전 과정을 거치면서 잊혀져가는 존재였어요. 잊혀져가는 존재. 뭐 다 잊혀진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국민들이 왕을 너무나 보고 싶고 왕이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저 쿠데타 일으켰던 정치꾼이 일부러 이 태국 왕 라마 9세가 해외 순방길에 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태국 뉴스에서 보도가 되게 만들고 수많은 태국의 국가적 행사 이런 거에도 왕이 인사말하고 왕이 선포하고 왕이 등판해가지고 모든 거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일부러 만듭니다. 이 당시 태국 왕이 누구였다? 라마 9세였다. 태국 국민들이요 라마 9세를 엄청 좋아해요. 태국 국민들이 라마 9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마 9세의 아들내미 라마 10세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은 태국의 왕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애랑 딱 손을 잡고 같이 해먹기 시작한 건가? 1973년. 화질이 안 좋은데요. 이거 다 사람입니다. 대대적인 태국의 시위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요. 태국에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태국이 민족주의가 있었잖아요. 저런 서구열강 외세가 왜 우리 태국 땅에 처박혀 있느냐. 그리고 당시에 경제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태국 정부가 아무리 지금 왕이 복귀가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로 형성된 정권이 있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군부가 지금 언론 탄압하지, 국민들 탄압하지, 빈부격차 해소 안 하지, 부정부패 일으키지, 미군 부대도 철수 안 하지, 이런 게 쌓이던 게 뻥하고 1973년에 이 시위로 터진 거예요. 근데 이때 군부대가 시위 진압을 할 때 발포를 한 거예요. 이때 민심을 오지게 잃습니다. 저 시위에 동조하지 않던 시민들도 국가가 시위들을 향해서 총을 쏴서 국민이 저 군부대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러면은 시위에 관심 없고 시위에 참가 안 하려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 시위가 엄청 커져. 저게 진짜 민심이 개박살 나갑니다. 진짜로. 당시 총리가 누구였냐면 타놈이었습니다. 태국의 총리였어요. 라마 9세가 얘기합니다. 야 타놈아 내려와 이제 너 꺼져. 이 명령을 내립니다. 태국의 국왕이. 근데 이 명령을 솔직한 얘기로 이 양반이 안 들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이 타놈이 총리하기 전부터 1957년부터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저 태국의 라마 9세라는 왕을 굉장히 높게 떠받들어주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이제 밀어준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쿠데타 세력이. 근데 그 떠받들어준 라마 9세가 자기들을 쳐낸 겁니다. 근데 라마 9세도 당시에 민심을 읽으면 당연했던 거야. 저 군부 쿠데타를 계속 내버려두면 저 시위가 뭐 잠잠해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화살이 저 왕한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마자 이제 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착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위대한 라마 9세 저 왕께서는 국민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는 저 정부를 끌어내리고 몰아내주기도 하시는구나. 왕께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시구나. 요때부터 라마 9세가 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기 시작해요. 원래 태국이 1960, 70년대에 공산주의가 유행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뭐야? 오로지 인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라마 9세는 머리가 좋았던 거죠. 당시 공산주의가 솔직한 얘기로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 시위도 같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공산주의가 이 시위에 갑자기 탁 물타기를 해서 우리는 저 왕도 문제고 타놈이라는 총리도 문제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미군도 짜증나고 다 꺼져라.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로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시위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답도 없는 거야 진짜로. 그런 시위가 너무 확장되기 전에 지지율 꺾여가고 있던 그 군부 세력이었던 타놈 이 양반 쳐내고 명령을 내리고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왕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 왕, 태국 불교 이런 거가 더 탄탄해지고 대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는 관심이 좀 덜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만들어져 갔던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 요걸 계기로 저 라마 9세라는 사람의 이미지, 라마 9세라는 국왕의 이미지는 태국의 민주주의도 수호해 주셨고 국민들을 위하고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사실 태국이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중간중간에 몇 년씩 깨작깨작 민주화 정부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이제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그 몇 년 깨작깨작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태국 입장에서 저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러면 태국 국왕 입장에서는 저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요 그냥. 자기한테도 피해가 안 오고 딱히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태국 국왕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태국 국민들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같은 게 안 생기면은 그냥 또 내버려 둡니다. 최근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태국의 근현대사 과정에서는 태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태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어차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알아서 잘 지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게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왕이 또 알아서 저 쿠데타 일으킨 애들도 잘못 행동하면 알아서 쳐내주시겠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독재 정권을 겪었고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안 그런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국왕도 자기한테 피해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쿠데타 정권이 너무 민심을 잃어간다 그러면은 셀프로 좀 쳐내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쳐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 최근에 2020년 21년 태국 시위는 뭐다? 정말 노답이었다. 태국 국민들이 현재 정권 쿠데타 정권뿐만 아니라 라마 10세라는 국왕까지도 세트로 욕하는 시위였다. 라마 10세의 아빠였던 라마 9세까지는 태국 국민들도 왕을 국왕을 지지하고 그랬으나 이 양반은 아니다. 앞으로 태국의 국왕의 스탠스가 어떨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대요. 현재 라마 10세가 2014년에 쿠데타 일으켜서 집권하고 있는 뿌라윷 차노차 이 양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저 라마 10세 얘기합니다. 저 새끼 쳐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내버려 둘지 아니면 저 양반과 쇼부를 본대로 그냥 갈지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죠? 짧고 굵습니다. 태국의 국제정치 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걸까요? 푸틴을 만난 태국 총리, 시진핑을 만난 태국 총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만난 태국 총리. 다 만나네요. 도대체 이 양반들의 속이 뭘까요? 아까 2014년 쿠데타 일으킨 저 양반 있댔죠. 이 양반 이후에 중국이랑 태국이 점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동안 태국 정부의 인권 문제가 많다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조지 부시 때 이제 전 세계의 미국 동맹국들 상대로 이제 조지 부시가 이제 파병해달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태국도 좀 파병해줬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조지 W 부시가 태국의 인권 탄압 언급을 자제합니다. 일부러. 근데 최근에 태국이 중국이랑 자꾸 친해지려고 하니까 개지랄하는 거죠 지금. 지금 그거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태국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게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입니다. 물론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경제 제재 받는 나라예요. 2014년에 태국에서 쿠데타 일어난 이 사람이 중국이랑 친해지고 있어가지고 제재를 가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도 태국의 인권 문제는 이미 진작부터 있던 얘기예요. 국민들 상대로 왕이 함부로 하고 군부 쿠데타 일으키는 인간들이 함부로 국민들 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없던 게 아닌데 새삼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부터 왜 하필 제재를 가하냐는 겁니다.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가까워져서 아마 그런 것 같다. 만약에 중국이라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있는 국가가 요 아시아에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태국에게 바로 먹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태국의 약발이 잘 안 먹혀요. 중국이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태국에게 어마무시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최근 한 10년 됐나요? 지금 중국이랑 요 동남아 지역에서 육해공군 합동훈련하는 동남아 국가는 유일한 국가가 태국입니다. 근데 태국이 또 웃긴 게 미국이랑도 합동훈련을 합니다. 애매합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동훈련하면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랑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태국이 지금 중국 입맛에 맞게끔 행동해주는 것도 많아요. 2015년에 태국에서 붙잡힌 신장 위구르족들 중국이 빨리 내놓으라고 해서 다 보내버립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 그 중국 백신 이름이 뭐더라 자기들? 시노백? 시노팩인가? 시노팜. 시노백도 있고 시노팜도 있고 둘 다 있네. 이거 물백신이라고. 초기에 이제 물백신이라고 이거 막 안 샀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이. 근데 태국만 아시아권에서 중국 백신 빠르게 승인해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을 고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일본,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들과 친해져 있어요. 왜? 중국이랑 사이가 더럽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일 때 중국을 올가매고 해군력을 동원할 수 없게끔 막으려면
미리 이 바다를 장악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태국의 국제정치 스탠스가 한쪽에 쏠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태국 스스로. 근데 지금 태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미얀마랑 친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으로 생각해요. 미국은. 게다가 태국이랑도 친해지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군대가 해군력은 절대로 동원할 수 없게끔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게 최우선이란 말이야. 미국의 전략이. 그러려면 동남아에 있는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입장에선 다 친해져 있어야 유리하겠죠. 태국은 지금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거죠. 저 줄다리기 외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지랄하거든. 줄다리기 외교도 태국이 이 중국이랑 국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개지랄을 요만큼 하고, 원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일본도 한국도 미국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어. 중국이랑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행동을 했어. 똑같은 짓을 해도 일본한테는 요만큼만 지랄하고 한국한테는 이만큼 지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한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저 국가한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 국제정치에서는. 뭐 자존심이고 지랄이고 들먹이면 뭐 대화 안 통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쪽에 미국에 붙어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 무역량 1위가 중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의 무역량 1위 국가가 중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줄다리기 외교를 할 때도 이 줄다리기 외교를 하는 것도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줄다리기 외교하다가 사드 배치해가지고 중국이 개난리 쳐서 사드 보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태국의 근현대사를 말씀드리고 태국의 국제정치까지도, 그리고 태국의 왕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태국 밑에 말레이시아의 끝에 있는 싱가포르라는 국가. 싱가포르는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독립을 어거지로 당한 나라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